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NBA 개막 라운드입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저는 여러가지 수치들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여러 기록들이 밑바탕 돼야지 제가 좀 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개막 라운드니까 쌓인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 작년에 이 팀들을 봤던 시각이라든지, 그리고 역사상 맞대결로 보여진 모습들, 양팀의 플레이 스타일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 통해서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경기는 샬럿 대 브루클린인데, 일단은 샬럿은 둘 팀 다 작년에 일단은 꼴찌급 공격을 다퉜었습니다. 오펜시브 레이팅이 아주 처박은 팀들이었었고, 그거는 샬럿이 라멜로가 너무 부상이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브랜드 밀러도 시즌 아웃이 조기에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샬럿이 공격에 이런 좀 발판들을 많이 잃었었는데, 라멜로가 있고 없고가 샬럿은 거의 한 10점가량 오펜시브 레이팅이 오락가락합니다. 라멜로가 있을 때와 없을 때, 그때 좀 공격 격차가 심했었고, 빠진 날들이 많아서 언더게임이나 점수가 덜 나는 경기가 많았다. 그리고 브루클린도 얘네들도 이제 포인트 가드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핸들러가 부족해가지고 원래부터 전력이 상당히 약했는데, 작년에만 브루클린이 1라운드 픽을 엄청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었고, 당연하게도 탱킹을 해야 된다. 생각만큼 탱킹을 엄청 심하게 하진 않았는데, 이거는 감독이 조리디 페르난데스 감독, 아주 훌륭한 감독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브루클린이 수비로 생각보다 잘 이겼거든요. 근데 올해도 보면은 전체적인 전력 자체는 좀 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입 같은 거나 드래프트로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됐냐, 당장 올 시즌 달릴 거냐, 그런 팀은 아닌 걸로 보이고요. 일단 샬럿은 저는 지금 당장에라도 플레이오프 같은 것들을 좀 노릴만한 전력이라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워낙에 동부가 좀 허들이 낮아진 것도 있기도 하고, 샬럿은 이걸로 요약이 됩니다. 언제나 기대 속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부상으로 끝나는 팀이다. 그만큼 라멜로의 건강 이슈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브랜드 밀러도 그런 것들을 보여줬다고 봐야겠죠. 얼핏 봤을 때 글쎄 이게 샬롯도 지금 이 라인업으로는 수비가 이게 과연 괜찮을까? 라멜로나 섹스턴 수비로 이름 난 선수는 아니기도 하고, 브랜드 밀러가 그나마 이제 여러 좀 범용성이 있는 선수지만은 이 친구도 아직은 보여줘야 되는 게 많은 것 같고요. 전반적인 라인업 자체가 저는 좀 수비가 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브루클린 역시 여기 지금 이고르 데민이라는 선수를 데리고 왔거든요. 얘가 나이도 어리고 하지만은 유럽에서는 이미 패스로 정평이 나 있는 선수예요. 그런 부분에서 브루클린이 필요한 거를 딱 이제 제대로 캐치를 했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전체적인 라인업 자체가 역시 경쟁력은 그렇게 많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사실 마포주도 저는 캠 존슨에서 조금 더 공격적인 부분은 나올 수가 있겠지만 그냥 업그레이드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여전히 클렉스턴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든지, 뛸 수 있고 수비력이 괜찮은 빅맨이라고 하지만 범용성이 약간 부족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보여가지고, 더구나 좀 브루클린은 또 이제 벤치도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딱 상황을 봤을 때 둘 다 지금 현재 전력으로서는 그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어서 둘 다 얼핏 봤을 때는 수비가 좀 약해 보이더라고요. 샬럿이 작년 같은 공격력은 아닐 거다. 브루클린도 이고르 데민이 오므로써 볼이 조금 더 원활하게 돌고 공격 작업이 좀 더 괜찮은 부분이 있을 거다. 물론 갈 길이 멀긴 하겠지만은, 저는 이 경기는 일단은 샬럿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도 이제 원래 홈발은 살짝 있기도 하고, 여기다가 언더오버가 228이나 받았는데, 제가 초기에 생각했던 이런 기준점보다는 확실히 좀 많이 높아요. 일단 수비도 약하고, 특히 이제 샬럿 쪽에서 공격이 좀 나아질 거다, 그런 부분들을 살폈는데, 기준점이 228은 좀 과하게 높은 것 같기는 합니다. 작년에는 얘네가 208점이어도 아마 언더를 생각했을 만한 팀들이거든요. 그만큼 올해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이런 거 생각을 해가지고 언더오버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샬럿을 조금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랜도 대 마이애미입니다. 자, 올랜도는 이제 데스몬드 베인을 수급을 했어요. 올랜도는 수비가 정말 기가라는 팀이지만은 공격이 너무 아쉽다. 3점 같은 것들은 그냥 카테고리 상으로 거의 꼴찌급이었었고, 되게 빡빡한 팀인데 그래도 인사이드가 두텁고 그런 것들은 괜찮다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데스먼드 베인 커리어 3점이 42%가 넘는 선수예요. 이런 부분에서 딱 그냥 알맞은 영입을 했다 싶고, 부족한 공격을 보완할 수 있다. 베인도 이제 상체가 엄청나게 좀 빡빡하기 때문에 수비력도 나쁘지 않은 선수거든요. 그래서 올랜도의 색깔을 잃지 않음으로써 일단 수비적인 이런 기본 틀은 가져가고, 공격에서도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즉각적으로 발현될지는 조금 봐야 되고, 오늘도 올랜도가 홈 경기인데 올랜도는 홈이 굉장히 좋은 팀이기도 하죠. 작년에 그냥 바그너나 벤케로 팀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선수가 부상이 너무 많았습니다. 여기에 제일론 서스도 수비는 엄청나지만 늘 이제 부상이 또 문제인데, 작년에도 결정 경기가 많았었죠. 여기에 모리츠 바그너도 시즌 아웃이 되기도 하고, 이러면서 올랜도가 전력이 너무 깎였었거든요.
그럼에도 동부에서 꽤나 높은 순위에 있었다. 그만큼 올랜도는 기본빵이 좀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더 올랜도가 저는 업사이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언더, 수비 템포 이런 것들은 괜찮으리라고 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얘네들이 보니까 프리시즌에서는 너무 좀 오버게임이 많았던데 그거는 이런 전반적인 주전 자원들보다도 벤치 기용 빈도가 높았다. 프리시즌이 뭐 그런 편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시즌 그림 자체는 언더팀의 양상을 띌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마이애미도 비슷합니다. 얘네들은 그냥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하게 언더팀이었었고 사실 경기가 굉장히 재미가 없어요. 이제 뭐 버틀러도 없고 히로랑 아데바요 이 두 축으로 앞으로 좀 시즌을 대비를 해야 될 텐데 첫 경기부터 히로가 빠지게 됩니다. 제가 또 이런 것들 어제 많이 보여드렸는데 타일러 히로가 지난 시즌에 이제 뛸 때와 안 뛸 때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거든요. 한 끼케야 뭐 2점대가 조금 넘는 정도였는데 가장 많이 보이는 거는 히로가 없으면은 공격에서 일단 한 6.5점가량 빠지고 수비도 한 4점가량 좋아진다. 10점가량 언더로 간다는 거였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내일 당장에 뭐 히로가 없는 거 이 부분을 노먼 파웰의 영입으로 조금 채워줄 수도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저는 작년에 노먼 파웰이 뭐 클리퍼스에서 득점 1등도 하고 했지만은 부상당한 이후에 이런 복귀 후의 모습이라든지 포스트 시즌에서의 모습들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었거든요. 그런 거 생각하면 약간 플루크의 가능성도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또 아데바요랑 켈레 웨어라는 투빅을 쓰고 있습니다. 켈레 웨어는 뭐 3점은 거의 뭐 없다시피 한 빅맨이고 아데바요의 공격성을 조금 더 살려줄 수 있다든지 뭐 위긴스도 있다. 위무원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일단은 마이애미 역시 저는 좀 애매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늘 이제 플레이인 근처 그쪽에서 노는 팀인데 올해도 그냥 뭐 그 정도일 것 같아요. 일단 뭐 얘네들이 많이 붙었을 때마다 언더게임 양상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가끔가다 어느 한쪽이 3점이 터진다든지 그럴 때 아니면은 대부분 로우 템포로 언더게임 많이 나오고 뭐 이랬어가지고 저는 이번에도 뭐 그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진짜 언더를 보기 좋은 팀 치고는 꽤나 맞대결 상을 오바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뭐 3점이 폭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연장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승부가 많았었거든요. 저는 현 시점에서는 라인업 자체는 저는 올랜도가 많이 우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홈발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올랜도를 좋게 보고 여기다 뭐 언더까지 한번 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뉴욕 대 클리블랜드인데요. 작년에 둘 다 동부에서는 뭐 최상위권에 있었고 올 시즌도 보스턴이 크게 하락을 한 이상 저는 이 두 팀 중에 한 팀이 동부를 우승할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 그러려면은 뉴욕은 일단 뭐 감독이 바뀌어가지고 티보드 감독에서 마이크 브라운으로 바뀌었는데 티보드 감독은 주전들을 엄청 짜내는 감독이잖아요. 근데 마이크 브라운 감독은 나름대로 좀 이제 공격 작업도 괜찮고 관리도 꽤나 해주는 감독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뉴욕의 색깔이 많이 바뀔 것이다. 이런 게 일단 있고요. 클리블랜드는 작년에 이제 그 애킨슨 감독, 케니 애킨슨 감독 선임을 해가지고 수비적인 부분은 가져가면서 공격이 아주 업그레이드가 됐어서 전체 오펜시브 리헤이팅 1등이었어요. 클리블랜드가. 근데 과연 올 시즌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어질 수가 있냐. 일단은 타이제롬을 잃은 거. 저는 타이제롬이 식스맨 상에서 한 3등 정도 수상을 했지만은 솔직히 그거보다 더 위에 있어도 이상하지 않다. 그 정도로 평가를 했거든요. 타이제롬이 없어가지고 일단 벤치 구간이 아쉬워. 르버트라든지 오코로 이런 애들 보내가지고 윙 자원도 약간 뎁스가 얇아졌고 첫 경기부터 지금 이제 갈란드가 못 나옵니다. 작년에 이제 갈란드가 있고 없고 사실 차이가 그렇게 뭐 크진 않은데요. 이제 언더오버 차이는 많이 있었다. 갈란드가 뛰고 있는 구간에서는 클리블랜드가 거의 뭐 한 240점을 주고받았다고 하지만은 없는 구간에서는 한 227점 정도 이렇게밖에 안 터졌다고 하거든요. 이게 근데 아마 갈란드가 빠진 시점에 대부분의 클리블랜드 주전들이 많이 같이 빠지는 그런 뭐 좀 가비지 구간이 이런 거를 섞여 있어가지고 약간 괴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순수하게 갈란드가 그냥 출전한 경기와 결장한 경기를 분석을 해보면은 언더오버 차이가 그만큼은 안 나거든요.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하면은 사실상 갈란드의 유무는 저는 뭐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진 않는다. 물론 갈란드가 작년에 아주 좋은 시즌이고 했었지만은 여전히 뭐 엄지발가락 쪽의 부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고생을 많이 했었어요. 작년에는 맞대결은 클리블랜드가 사전 전승이었었습니다. 뉴욕 닉스가 이제 동서부의 강팀들한테는 전부 다 무릎을 꿇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컴파를 간 거는 뉴욕 닉스 쪽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뉴욕도 지금 상황상으로 뭐 타운스가 퀘셔너블이라든지 에너자이저 하트가 지금 결장을 하더라. 아마 뉴욕이 이번 시즌에는 이 벤치가 조금 두터워진 면모도 있어가지고 관리도 많이 받고 뭐 나름대로 좀 부상이 조금 적을 가능성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뉴욕의 전력은 좀 상승을 했다. 클리블랜드는 떨어진 편이다.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첫 경기부터 좀 쉽지가 않을 것 같긴 합니다. 둘 다 뭐 작년에 좋은 이런 성적을 거뒀던 만큼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뭔가 배팅하기에는 아주 별로인 경기 같거든요. 겉보기에는 저는 뭐 뉴욕이 상황이 조금 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홈발도 있고 물론 이거는 클리블랜드가 작년에 10연승 이상만 3번을 하면서 동부 1등 찍고 홈이나 원정 전부 다 빈틈이 없었다. 그런 모습들은 클리블랜드가 조금 나은데 뉴욕을 조금 더 좋게 보고 싶기는 하네요. 현재 봤을 때는 얼핏 봤을 때는 전력 자체는 뉴욕이 조금 더 낫다.
그리고 이게 겉보기에 클리블랜드가 굉장히 오바팀이었었는데 시즌 막바지 때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잃었었어요. 뉴욕 닉스는 그냥 작년에는 터지는 날에는 극오바인데 안 터지는 날은 또 침묵하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226.5라는 기준점이 좀 낮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그냥 뭐 오바 정도 볼까 생각은 들지만은 이 경기는 저는 좀 많이 어둡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보스턴 대 필라델피아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동부의 전력이 많이 약해졌다. 그런 이유가 보스턴이라는 최강팀 중에 하나가 자빠졌기 때문이거든요. 그 원인은 바로 이 테이텀이 부상으로 올 시즌 거의 못 뛸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테이텀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이게 보스턴이라는 팀 사이클 자체가 아주 잘 굴러가는 팀이었었기 때문에 테이텀이 없어지면 일단 뭐 득점이 4점가량 빠진다. 대신에 수비적으로 5.5점이나 좋아진다. 그래서 테이텀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득실 마진상으로 플러스 1.5점으로 오히려 경기력이 나빠지지 않았었거든요. 대신에 언더 쪽으로 많이 가더라. 테이텀이 빠지니까 득점은 주는데 실점은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테이텀이 없으니까 그냥 언더 양상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드루 할러데이라든지 뭐 포르징기스 이런 애들까지 같이 지금 나간 상황인지라 보스턴이 엄청 지금 많이 약한 상황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프리차드라는 작년에 뭐 식스맨상을 탄 이런 선수가 있다든지 사이먼스를 데려왔다 뭐 이런 건 있지만은 일단은 빅맨진이 너무 약해요. 니마이스, 퀘타, 그리고 코넷. 작년에 포르징기스가 부상이 많았고 얘네들이 땜빵하는 경우는 많았는데 근데 이제 포르징기스만큼 뭐 다재다능하다거나 득점에서 역할을 해준다든지 뭐 이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좀 이제 보스턴은 프리차드나 뭐 하우저 이런 애들이 벤치에서 3점 꽂아주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컸었는데 3점이 저는 평균적으로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보스턴은 리그에서 3점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았었고 3점을 근데 또 7번째로 잘 넣었었거든요. 11번째인가? 하여튼 뭐 3점을 꽤나 잘 넣었었어요. 되게 좀 재미없는 농구. 잘 들어가는 날에는 그냥 쑥쑥 꽂히고 안 들어가는 날에는 그냥 팅팅쇼만 해가지고 보스턴이 좀 안 들어가는 날 그런 것들을 피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올 시즌에는 사실 뭐 저는 사이먼스도 높게 보지는 않고 보스턴이 사와야 되는 게 맞나 싶은 선수였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보스턴의 전력이 상당히 약해졌다. 뭐 3점 같은 거야 그날 다를 수 있다 치더라도 작년만큼 이런 이게 빅맨진 포스트가 약해졌다는 거 이런 것들이 아쉬워가지고 저는 보스턴의 전력이 꽤나 많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내는 또 제일런 브라운까지 퀘스터널이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이거는 주루 할러데이나 포르징기스가 없는 상태인데 내일 만약에 브라운까지 못 나온다. 그러면 이게 테이텀이랑 브라운이 동시에 빠지는 경우거든요. 보스턴은 워낙에 굳건한 팀이었었기 때문에 뭐 얘네 둘이 동시에 코트 위에 있다든지 둘 중에 한 명만 코트 위에 있다든지 전부 다 이렇게 net 레이팅이 좋게 찍히지만은 얘네 둘 다 빠지는 경우에는 4.72 정도로 좀 안 좋게 찍힙니다. 근데 이거보다도 언더오버에서 차이가 가장 심해요. 얘네 둘 다 없는 경우가 거의 뭐 600분이니까 꽤나 표본이 많은 편인데 테이텀이나 브라운이 동시에 없는 경우에는 뭐 얘네 둘 다 있을 때보다 득점이 한 11점가량 빠진다. 실점은 뭐 거의 한 9점가량 빠진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언더오버가 한 20점가량 언더로 간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물론 이거는 뭐 추측성이긴 하지만은 좀 유의미한 자료라고 보이긴 합니다. 아까도 테이텀이 없을 때 언더가 심하다고 했는데 브라운까지 없으면은 공격에서 해줄 놈도 없고 돌격대장도 없고 이런 편이니까 당연하게도 언더가 좀 예상이 되거든요. 자, 근데 내일 이제 필라델피아 얘기를 해보면은 일단 엔비드가 프리시즌 막바지 때 복귀를 해가지고 거의 한 8개월 만에 복귀를 했다고 합니다. 그날 뭐 18분 뛰었었고 엔비드다운 면모를 조금 보여줬다. 근데 엔비드다운 면모라고 하면은 일단은 되게 뭐 타이트하게 엔비드가 슛조차 못 쏘게 막아야 된다. 그래서 엄청 어그로를 빼준 선수잖아요. 인사이드나 외곽에서까지 뭐 영향력이 있기도 하고 엔비드는 또 슛터치가 굉장히 좋으니까 뭐 롱투 같은 것들도 아주 잘 쏘기도 해가지고 엔비드에 대한 견제가 상당히 좀 빡빡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작년에는 엔비드가 일단 무릎 부상 때문에 거의 뭐 뛰지를 못했었어요. 경기 출전을 할 때도 이 코트를 오가는 게 굉장히 느렸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입장에서는 엔비드 정도의 선수가 있으면은 트랜지션이 일어나더라도 빠른 속공이 아니라면은 엔비드가 일단은 공을 잡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템포가 굉장히 느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저는 엔비드가 없으면 오히려 템포가 올라가기는 할 거다. 일단 맥시 같은 애들은 원래부터 스피드로 승부를 보는 애들이고 다른 뭐 그라임스, 에지컴, 우브레 이런 윙자원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필라델피아는 이런 뭐 기동력 같은 것들은 알아주는 팀이 될 것 같아요. 올 시즌에는 과연 엔비드의 상태가 어떨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엔비드가 출전한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일단 좀 언더 생각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보스턴은 저는 올 시즌 언더 팀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필라델피아가 이제 건강한 맥시 여기다 엔비드 뭐 조지는 사실상 저는 그냥 뭐 계산을 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움되기가 좀 어렵다고 보이는데 여기다가 뭐 원래부터 필라델피아 닉너스 감독 윙자원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언더. 이게 보스턴이 너무 지난 몇 년에 비해서 확 떨어져 버렸다. 그런 것들이 문제이긴 한데 저는 이 경기는 한번 227이면 언더 쪽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앞서 말한 것처럼 보스턴 전력이 많이 약화가 됐기 때문에 필라델피아가 뭐 이겨줄 만한 것 같기는 한데요. 잘 모르겠어.
필라델피아도 지금 전력이 완벽하진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폴 조지가 받는 돈이 얼만데, 그리고 작년에 잘했던 신인 뭐 자말 맥케인 같은 애들, 이런 애들도 아직은 없어가지고 여기다가 뭐 전력 손실도 조금은 있어요. 벤치에서 잘했던 야부셀레가 나갔다든지. 저는 일단 필라델피아의 전력은 약간 좀 보류,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런 모양새여서 언더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애틀랜타 대 토론토입니다. 애틀랜타는 라인업 상으로 변한 이제 포르징기스를 데리고 온 거. 원래 저 자리가 뭐 카펠라라든지 오콩우 이런 애들이었는데, 카펠라가 나올 때보다 오콩우가 있으면 조금 더 뛸 수 있는 빅맨이기도 하고, 애틀랜타는 그냥 뭐 작년에는 뭐 주전이든 벤치는 엄청 뛰어댕겼어요. 리그에서 가장 오바를 보기 좋은 팀이었었다. 그 페이스 같은 것들도 상당히 빨랐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트레 영이라는 수비는 안 되는데 공격에 몰빵을 한 이런 선수가 있다 보니까, 또 이제 트레이어 공격 작업은 공만 지어주면 어쨌든 잘 이끌어냅니다. 가끔가다 이제 뭐 다니엘스나 리자시에, 제일런 존슨, 여기다 뭐 NAW 이번 영입을 했지만은 셋 다 이런 윙자원들이 전부 좀 이제 뭐 윙자원들은 제가 매번 얘기하는 기본적으로 사이즈가 좋고 뛸 수 있고 외곽이든 인사이드는 다 잘해줄 수 있다, 뭐 이런 애들인데, 이런 애들이 전부 다 3점에 대한 기복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애틀랜타가 조금 기복이 있을 거는 같지만 어쨌든 뛰는 색깔은 여전할 것이다. 일단 올 시즌도 애틀랜타는 오바팀이 될 것 같다. 젊고 활동력 있는 스쿼드다. 근데 이거는 토론토도 비슷하거든요. 역시나 얘네들도 노장이 거의 없어요. 그나마 퍼들이 정통 빅맨이어가지고 약간 느릿느릿하다, 이런 건 있겠지만은, 뭐 작년에 모그보 같은 애들도 조금 이제 뒷받침되는 것들이 보였었고, 이번에 잉그램을 데리고 왔습니다. 잉그램 하면 이제 짭듀란트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사이즈도 좋고 뭐 3점이든 롱투든 뭐 미드레인지든 뭐든지 해줄 수 있다. 확실한 이제 공격에서 한 자리 할 수 있는 선수를 데리고 왔다는 뜻이 되는데, 원래 토론토의 색깔은 되게 좀 길쭉길쭉한 애들이 코트도 엄청 왕성하게 뛰어당기고 압박도 좋고, 토론토가 뭔가 오바 흐름일 때는 확실히 오바 흐름이 나오고 언더 흐름일 때는 또 수비도 굉장히 잘했었거든요. 하지만 지난 몇 년 동안 뭐 시약함도 떠나고 이러면서 자원들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언더오버가 그냥 구간에마다 좀 많이 달랐었거든요, 작년에는. 겉보기에는 지금 토론토는 저는 수비적으로 이게 괜찮을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어요. 우리 뭐 속도감 같은 것들을 살리기에도 잉그램은 약간 좀 볼을 쥐어졌을 때 저한테는 약간 좀 그런 감상이 있어요. 그래서 난 토론토는 약간 애매한 것 같은데, 어쨌든 토론토도 능력상으로는 상대랑 주고받을 수 있는 팀이고, 일단은 이 경기는 오바 같은 것들을 가장 뭐 우선시해야 될 것 같아요. 토론토가 얘네들이 홈발이 원래 센데 작년에는 전력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원정 성적도 그렇고 홈 성적도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원정이 더 안 좋았다. 그전에도 홈에 비해서 원정이 아쉬웠다. 애틀랜타가 딱히 뭐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은 아니지만은 저는 일단은 애틀랜타를 조금 더 높게 보고는 있습니다. 5.5 정도면은 만약에 경기가 조금 타이트하게 가더라도 뭐 파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애틀랜타가 5.5 정도면은 일단은 뭐 마헨을 노려봐도 괜찮은 그런 뭐 기준점으로 보이기는 하네요. 오바에다가 애틀랜타를 살짝 좋게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멤피스 대 뉴올리언스입니다. 여기도 멤피스라는 확실한 오바팀의 색깔이 있는 팀이 있어요. 근데 이 멤피스가 작년에 일단은 뭐 모란트부터 해가지고 자잭주라든지 베인도 부상이 좀 많았었고, 부상과 기복이 엄청 났었다. 얘네가 아마 한 2월 초까지만 해도 성적도 되게 좋았었고 오바팀의 색깔이 확실했는데, 그 이후에는 많이 흔들렸었거든요. 얘네가 이 서부에서 전체 뭐 2위까지 하다가 나중에 이제 8위까지 떨어져갖고 겨우겨우 플레이오프를 갔잖아요. 그만큼 2월달 이후에는 많이 좀 아쉬워진 게 사실이었습니다, 후반기 때. 어쨌든 멤피스는 작년에 이제 페이스 전체 1위였었고 뛰는 농구를 하는 팀이에요. 일단은 지금 겉보기에는 베인이 나간 것도 그렇기도 하고 잭 이디라든지 브랜든 클라크 이런 식으로 자택주를 보완해야 할 이런 빅맨진이 약간 좀 아쉬운 상태거든요. 이게 랜데일을 쓴 게 아마 랜데일이 긴 시간을 뛰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멤피스가 작년에 이디를 썼었는데, 이디가 일단은 뭐 키도 엄청 크고 리바운드도 뭐 사수 잘하고 이런 선수긴 합니다만은 너무 느리거든요. 미스매치 대응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자택주를 센터로 기용을 해본다든지 뭐 이랬었는데, 지금 겉보기에 랜데일을 쓴다는 것부터가 이게 멤피스의 색깔이 나올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은 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멤피스는 이제 젠킨슨 감독을 자르고 투마스 이살로라는 핀란드 출신 코치를 감독으로 승격을 시켰잖아요. 이게 그 이살로라는 코치가 원래 멤피스의 공격 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많이 좀 관여를 했던 사람인데, 그런 코치가 감독으로 갔다. 멤피스의 빠른 템포의 색깔은 저는 여전할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멤피스 경기는 오바를 보기는 좋을 것 같다. 반대로 이제 뉴올리언스 여전히 머레이가 못 뜁니다, 아킬레스 부상 때문에. 그리고 데리고 온 게 조던 풀이에요. CJ 맥컬럼 나가고 이랬는데 데리고 온 게 조던 풀이다. 지금 잉그램 자리는 그냥 사실상 뭐 공석이라고 봐야 되고, 이건 뭐 수비고 공격이고 그냥 다 다운그레이드 같다. 작년에도 엄청 못했는데 올해도 뉴올리언스는 저는 뭐 좋게 보이진 않네요. 좀 깔아주는 역할, 가끔 가다가 뭐 뽀록 터지고 이런 날에 이길 것 같은 느낌? 작년에 뉴올도 부상이 너무 많았으니까
있다. 100%로 자이언도 그렇고 뭐 트머삼이나 허브 존스 이런 애들이 뭐 100%도 돌아가면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초반에 좋은 성적을 거두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작년에 뉴올리언스가 원정 성적도 아주 안 좋았었고 멤피스도 홈빨이 꽤나 있었었죠. 그런 거 상으로는 일단 겉보기에 멤피스가 뭔가 좀 못 믿었지만은 4.5 정도면은 충분히 해줄만하다고 보이긴 하네요. 여기다가 색깔 살려가지고 오바까지 같이 가져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미러키 대 워싱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뭐 길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미러키가 미들턴을 보내고 워싱턴한테 이제 그 쿠즈마를 데리고 왔는데 둘 다 뭐 루즈 딜이었다고 봐야겠죠. 미들턴은 부상 때문에 많이 못 나오고 쿠즈마는 미러키 와서도 거의 뭐 한 게 없었다 뭐 이런 수준이었는데 작년에 미러키는 그래서 뭐 이제 좀 나이도 들어가고 릴라드도 부상이 되게 많았잖아요. 사실상 뭐 쿤보 원맨팀으로 돌아갔는데 올 시즌에 뭐 릴라드도 처분을 하고 지금 멤버를 보면은 쿤보 말고는 뭐 그 다음 빅네임이 터너 정도입니다. 그래도 터너면은 브룩 로페즈 자리를 충분히 뭐 젊게 대체를 할 수 있는 선수지만은 얘도 뭐 이제 상황에 따라 많이 달라지죠. 인디애나에서는 뭐 할리버튼이나 다른 애들이 충분히 어그로를 많이 끌어주니까 터너가 산정을 좀 편히 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었는데 미러키에서는 상황이 좀 어떨지 모르겠네요. 기본적으로 일단 뭐 수비도 살짝은 모자라 보이는 부분이 있기도 하고 쿤보 원맨팀 같다. 대신에 이걸 지탱했던 게 미러키가 작년에 3.1등이었거든요. 과연 그런 것들이 올해도 이어질 수 있냐. 근데 워싱턴이 너무 약하기도 하고 워싱턴은 작년에도 원정 안 좋았는데 미러키는 반대로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이기도 합니다. 홈으로 오면은 이 평균 득점이 한 6점가량 올라가더라고요. 그냥 작년에 워싱턴은 템포도 많이 빠르고 근데 이제 공격은 어영부영 실점은 그냥 뭐 다 열어주는 뭐 이런 형편이어가지고 저는 앞으로 워싱턴이 약간 좀 수비팀의 냄새를 풍겨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데 그런 것들이 뭐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일단 뭐 멤버 자체가 맥컬럼이나 미들턴 둘 다 뭐 부상이 많은 애들이고 다른 애들은 아직까지 자리를 제대로 잡았다고 보기 어렵다 이런 형편이어서 올 시즌도 워싱턴이 높이 올라가리라고는 저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뭐 미러키의 홈발 생각해서 미러키 쪽을 좋게 볼 것 같고요. 이게 언더오버는 좀 맛이 없는데 쿤보가 날아다니기 편한 환경이기도 하고 미러키의 뭐 3점 같은 것들이 크게 견제를 받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뭐 오바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워싱턴이 아직은 좀 많이 모자라 보이네요 저는. 다음은 시카고 대 디트로이트인데요. 글쎄 이게 시카고가 이제 재작년에는 엄청 언더팀이었었거든요. 중간에 이제 뭐 라빈이나 드로잔 중심에서 그 화이트 쪽으로 중심추가 옮겨가기도 하고 말했었는데 갑자기 작년에는 엄청 오바팀이 또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2시즌 동안 언더팀이었다가 오바팀이었다가 색깔을 엄청 바꿔대가지고 일단은 올 시즌도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겉보기에는 그냥 또 오바팀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수비가 될 리가 없는 라인업이다. 그다음 뭐 오코로 정도만 수비 쪽에서 조금 뭐 해줄 수 있는 선수고 다른 애들은 수비적인 기여가 좀 부족하다고 보이거든요. 하필이면 근데 시즌 초반에 코비 화이트라는 시카고의 새로운 중심축 중에 하나가 부상으로 또 빠지게 됩니다. 뭐 코비 화이트도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오히려 없었을 때가 조금 더 팀이 4점가량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공격은 그대로인데 수비가 조금 더 좋아지는 면이 있더라. 보면 이제 화이트가 뭐 뛸 때든 안 뛸 때든 231점 정도 형성이 되면서 언더오버도 그냥 오락가락이 많이 했었어요. 시카고가 뭐 시즌 초중반에는 엄청 오바팀의 냄새가 많이 풍겼는데 시즌 막바지 갈수록 언더게임도 꽤나 많았었고 시카고의 3점 같은 것들이 좀 이제 근근히 터지고 그전보다는 조금 사그라드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시카고도 좀 기복이 많이 심해 보이거든요. 대신에 이 디트로이트는 커닝인 중심으로 팀이 아주 똘똘 뭉쳤다. 작년에 이제 플레이오프 1라운드에서 뉴욕한테 탈락을 했는데 사실 경기 양상 자체는 디트로이트가 아주 괜찮았습니다. 다음 시즌이 기대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로스터상으로 뭐 딱히 전력이 플러스 됐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지는 않기는 해요. 그래도 뭐 르버트처럼 3번 자리를 보강할 수 있는 자원을 영입을 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뭐 말릭 비즐리나 그리고 벤치에서 팀 하더웨이 주니어 이런 애들이 없는지라서 벤치 포인트가 조금 빠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되긴 하는데 뭐 홀랜드 같은 애들이 잘 커야겠죠. 스튜어트 같은 애들도 있기도 하고 어쨌든 경쟁력이 없지는 않을 거다. 저는 일단 현 시점에서는 디트로이트가 조금 더 우위로 보이기는 합니다. 여기다가 디트로이트는 이 언더오버 색깔이 글쎄 되게 좀 애매해요. 안 나온 날은 안 나오고 또 이제 맞춰줄 때는 잘 맞춰주고 이런 팀이어서 둘 다 언더오버는 일단 233 정도면 오바를 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디트로이트의 뭐 헨슨보다는 그냥 일반승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카고가 되게 또 인기팀이잖아요. NBA에서 유나이티드 센터 관중 동원력이 가장 좋은 팀이기도 하기 때문에 콤빨도 좀 무시 못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어쨌든 시카고는 시즌을 조지더라도 이상하게 이제 플레이인 근처에서는 노는 팀이다. 전 디트로이트가 전력은 앞서 보이는데 일단 첫 경기는 저는 뭐 디트로이트의 승 정도만 그리고 오바 정도만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다음으로는 유타 대 클리퍼스입니다. 작년에 유타는 거의 뭐 꼴찌급이었었죠. 워싱턴이랑 같이 유타가 이제 리그 거의 뭐 꼴찌를 했었는데 올 시즌도 보시면 라인업 자체가 답이 없어 보입니다. 이번에 뭐 에이스 베일리를 뽑았어요. 운이 나쁘게도 좀 픽도 후순위를 받았습니다. 에이스 베일리라는 친구가 뭐 멘탈도 그렇고
그래도 뭐 공격에서는 1인분 해줄 수 있다. 뭐 그런 기대감이 없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얘가 뭐 1인분 한다고 할지라도 팀을 확실히 뭐 끌어올리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는 않고, 이외에 뭐 자원들도 뭐 캐슬러나 마카넨 쓸만한 자원들이 있다고 합니다만은 저는 팔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거든요. 캐슬러까지 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마카넨은 저는 팔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작년에 이제 원래 키온테 조리랑 섹스턴이 선발 백코트 자원에 있다가 섹스턴은 팔았고 키온테 조리는 중간에 또 벤치로 내렸었거든요. 경기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오늘은 또 아이제아 콜리오가 부상이에요. 이러다 보니 유타는 그냥 라인업 자체가 불안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전 시즌에는 이제 뭐 늘 홈발이 많이 있었지만은 작년에는 홈에서도 좋지가 못했거든요. 저는 올 시즌도 유타는 크게 기대가 많이 안 돼요. 맞대결 상으로도 클리퍼스가 작년에 4대0으로 전승을 했다. 근데 이게 클리퍼스는 지금 보면은 하든이 있고 빌을 데리고 왔거든요. 여기다 뭐 크리스 폴을 데리고 온다든지. 여전히 뭐 카와이는 인저리 프론이고, 이 존 콜린스는 상당히 잘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빅맨이에요. 약간 언더사이즈 빅맨 느낌이 있지만 3점도 훌륭하고, 작년에 부상 기간이 길었지만은 아마 야투나 3점이나 전부 다 50, 40 아주 좋았거든요. 그런 모습을 클리퍼스에서 이어간다면은 충분히 보탬이 될 수 있으리라고 보입니다. 대신에 이게 클리퍼스 하면 원래 이제 윙 자원들이 상당히 두터운 팀인데, 보면 뭐 하든이나 카와이 다 이제 뭐 느릿느릿하고 나이도 많이 들어가고 병약한 자원들이잖아요. 여기다 뭐 지금 빌드 보면은 수비가 사실은 좀 없다고 봐야 되고, 또 부상 이력도 많이 있고, 공격도 워싱턴 시절만큼 해줄 수 있냐. 작년에 피닉스에서 되게 못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과연 빌을 선발로 쓰는 게 과연 클리퍼스에 도움이 될 것인가. 부족한 이런 하든이나 뭐 빌 같은 애들, 이런 애들의 부족한 뭐 수비력이나 활동량을 윙자원으로 많이 채웠는데 그 윙자원들도 많이 파른 셈이다. 개인적으로 저는 뭐 그냥 크리스 던을 선발로 써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데, 네. 그리고 사실 뭐 주바치도 작년에 아주 잘했지만은 좀 이제 유지가 될 수 있을까. 되게 좀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어쨌든 건강하게 카웨가 시즌을 시작한다. 이것만으로도 클리퍼스의 전력은 꽤나 뭐 위일 거라고 보입니다. 저는 뭐 이 정도 유타 정도의 상대 클리퍼스가 충분히 이겨낼만 하다. 전력차가 상당히 심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클리퍼스를 좋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뭐 크리스 폴이 있기 때문에 벤치 구간에서도 하든이 쉬면서 할 수가 있겠다. 뭐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네요. 자, 다음으로는 댈러스 대 샌안토니오예요. 댈러스가 지금 이제 카이리 어빙의 부상 때문에, 사실 작년에 이제 앤서니 데이비스가 왔을 때 돈치치를 팔았는데 뭐 앤서니 데이비스나 맥스 크리스티가 왔네. 그리고 댈러스가 이제 어빙이 부상당하면서 엄청 시즌 후반에 박아가지고 그냥 뭐 탱킹처럼 가버렸는데, 근데 쿠퍼 플래그 전체 1픽을 얻었거든요. 작년은 그냥 쿠퍼 플래그 드래프트라고 봐도 될 정도로 플래그를 누가 가져가냐 싸움이었는데 그거를 댈러스가 얻어갔습니다. 운이 굉장히 잘 따랐어요. 그래서 겉보기에 지금 당장에 쿠퍼 플래그가 과연 뭐 적응이 잘 될까 이런 우려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내일 당장에 플래그를 일본 선발로 쓸 것 같다고 하거든요. 구성상으로 저는 일단 뭐 앤서니 데이비스가 있는 것만으로도, 여기다가 뭐 라이블리도 훌륭한 수비수고 댈러스는 아주 훌륭한 수비팀이라고 보이는데, 어제는 저는 댈러스의 전력 자체가 지금 어빙이 없음에도 굉장히 강하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플래그가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건강하게 AD가 시즌 출발을 한다. 이거부터가 저는 뭐 플러스 되는 면모가 많이 있다고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맞대결상으로, 물론 이건 지난 몇 년 동안 샌안토니오가 뭐 탱킹하는 시즌도 길었었고 이러다 보니 4시즌 동안 맞대결이 14대2로 댈러스가 그냥 일방적인 우세였었거든요. 시즌 막판에는 뭐 샌안토니오가 잡은 적도 있었다 이런 거 있긴 한데, 지금 이제 샌안토니오 웬베냐마 중심으로 새로운 챕터를 연 셈입니다. 작년에도 이제 웬메냐가 혈전 문제 때문에 길게 못 뛰었잖아요. 팍스를 데리고 왔지만은 이거도 팍스가 일단은 뭐 결장이기도 하고, 내일 팍스랑 웬메냐마 여기다가 뭐 다른 애들 캐슬이나 바셀 전반적으로 어리고 뛸 수 있고 뭐 이런 건 알겠는데, 이게 조합적으로 과연 뭐 수비가 괜찮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저는 일단은 겉보기에 댈러스는 오히려 수비가 되는 빅 라인업이고, 샌안토니오는 물론 웬메냐마의 존재가 있긴 하지만 좀 애매해 보이는 면이 있긴 한 것 같다. 네,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드네요. 저는 올 시즌 댈러스는 이 카이리 어빙이 이제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차이, 한 7점 정도? 이 정도의 차이가 보이는 것 같네요. 그만큼 어빙의 영향이 많이 있었다는 건데, 대부분 이제 공격에서 많이 나왔다. 과연 올 시즌 초반에 댈러스가 공격이 잘 풀릴지 그런 거는 의문이긴 하지만, 어쨌든 건강한 AD나 전반적인 라인업 자체가 샌안토니오보다 현 시점에서 우위가 있다고 보이네요. 여기다 여태까지 맞대결 우세라든지 그런 것들 고려를 하면은 저는 일단은 2.5는 조금 후해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 정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포틀랜드 대 미네소타인데, 일단 포틀랜드는 저는 이번 시즌에 다크호스라고 평가를 해요. 작년에도 시즌 막판쯤에 얘네들이 전반기 때는 수비가 진짜 안 좋았는데 작년에 후반기 때는 수비가 전체 뭐 세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아주 좋았었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뭐 드루 할러데이를 영입을 했습니다. 애매했던 이제 앰퍼니 사이먼스를 정리를 하고, 우리의 슬래셔는 샤프다. 여기다 뭐 릴라드까지 영입을 했지만 아마 릴라드는 올 시즌 아마 못 뛸 거예요. 릴라드 영입은 거의 뭐 없다 셈을 쳐야 되는데, 어쨌든 드루 할러데이가 온 거. 안 그래도 수비가 센데 수비가 더 강해졌다.
그리고 다른 애들도 이제 수비가 좋은 데는 그대로 유지를 하는 편입니다. 일단 저는 포틀랜드가 올 시즌도 3점 같은 것들은 약할 가능성이 높아요. 드루 할러데이도 3점을 강점이라고 삼기에는 약간 모자라고, 뭐 샤프가 터지는 날이라든지 팀의 3점이 조금 꽂히는 날, 그런 날은 괜찮을 수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포틀랜드는 일단 외곽 경제는 조금 약한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비로 쇼부를 봐야 될 것 같고, 아브디아를 위시로 한 이런 뭐 속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풀어나가야 될 것 같은데, 현 시점에서는 뭐 릴라드가 없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사이먼스라는 득점원이 없다. 스쿠드 댄슨도 지금 부상이고, 좀 이제 포틀랜드가 오늘 경기 자체는 전력이 약간 약해 보이거든요. 반대로 이제 미네소타는 내일 뭐 앤트맨이 퀘셔널이 붙어있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이기는 해요. 왜냐면 앤트맨이 되게 철강왕이에요. 이 친구가 데뷔하고 나서 아마 모든 시즌을 제가 70경기 이상을 뛴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도 그냥 뭐 나온다 만다 하다가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냥 미네소타는 이제 과연 콜리의 대체자가 언제 이뤄질 수가 있냐. 저는 작년부터 준비를 했어야 됐다고 보는데, 롭 딜링엄이라든지 테렌스 셔넌 주니어, 뭐 돈테 디빈첸조가 1번을 볼 수도 있고 여러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만은 진작에 좀 이루어졌어야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이제 콜리의 대체자 숙제, 이거는 또 이제 올 시즌까지 이어지게 돼버렸습니다. 그런 부분이 조금 리스크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전력 자체는 굉장히 강한 팀입니다. 제가 이제 이 팀한테 아쉬운 거는 이런 거예요. 그 3점차 이내의 승부가 22번이나 됐다. NBA에서 그냥 다른 팀들에 비해서 독보적으로 많은 수치거든요. 거의 뭐 2배에 달하는 수치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가운데 11승 11패로 되게 그냥 반반밖에 못 쳤다. 이거를 조금 더 가져와야 된다. 그만큼 뭐 클러치에서 조금 안 좋았다든지 이런 게 있는 셈인데, 이런 것들을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전히 겉보기에는 랜들도 나름대로 안착을 잘 했었고, 벤치에도 뭐 돈테 디빈첸조나 아까 말했던 뭐 테네스 셔너 주니어, 그리고 뭐 클라크, 롭 딜링엄, 얘네들 전부 다 좋았었죠. 무엇보다도 나즈리드가 건재하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미네소타는 그냥 저는 뭐 주전이고 벤치고 할 거 없이 아주 두터운 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올 시즌도 전력이 상당히 강할 거라고 보인다. 당장 이제 오늘 경기를 분석을 해보면은, 얘네들도 맞대결상 작년에는 이제 뭐 대부분, 그전에 미네소타가 많이 이겼습니다만 작년에 2대2였었거든요. 생각보다 점수가 좀 난 적도 있었어요. 보면은 미네소타의 3점이 44%로 꽂힌 경기다. 그리고 포틀랜드 3점이 56%로 터진 경기다. 되게 이례적인 경기들이었었거든요. 이래서 나는 여간에서는 일단은 언더 시각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네요. 나는 그리고 미네소타가 조금 더 앞설 만한 매치로 보이고, 뭐 핸승은 좀 모르겠고, 마일드하게 일반승만 보고 언더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경기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닉스 대 세크라멘토인데, 피닉스는 이제 부커 원맨팀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 전까지 뭐 빌이나 듀란트를 데리고 와가지고 빅3를 구성을 하겠다 이랬지만은 그냥 뭐 스포로 돌아갔습니다. 부상도 엄청 많았었고, 빌도 어디에 서야 할지 모르고, 뭐 그랬어가지고 피닉스가 작년 완전히 조졌잖아요. 결국엔 이제 부커 원맨팀으로 갔는데, 사실 그게 뭐 경쟁력이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피닉스는 부커가 원맨팀이던 시절에는 뭐 탱킹도 많이 하고 애매한 순위에 많이 놀았었어요. 그러다가 크리스 폴 오면서 파이널에도 한번 가보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 이 전력으로는 마크 윌리엄스도 피닉스의 숙제였던 이런 센터 부재, 그런 것들 해결하기에는 부상이 너무 많은 선수입니다. 내일도 캐셔널이 붙어 있잖아요. 사실 마크 윌리엄스의 이제 백업이었던 닉 리차즈를 데리고 왔을 때 초반에는 깔짝 좋았습니다만은, 피닉스는 그냥 작년에 시즌 내내 상대한테 오펜 리바를 많이 따긴다든지 리바운드 숙제가 계속해서 있는 팀이었거든요. 인사이드의 약점, 이런 것들은 저는 올해도 크게 나아지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제일런 그린이 과연 피닉스에 맞는 영입일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어쨌든 부커가 3점이 좋은 선수는 아니고 굉장히 좀 볼을 많이 갖고 있는 선수인데, 제일런 그린이랑 조금 겹치는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린도 되게 좀 폭발적인 슬래셔지, 외곽에 뭐 이점이 있다. 되게 좀 리듬 슈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복이 안 좋은 날이 많기는 하고, 아직까지는. 저는 올 시즌도 피닉스의 전력이 그렇게 막 좋다고 보이지는 않네요. 세크라멘토는 일단은 뭐 감독을 그 임시 감독 체제로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라빈이나 드루잔을 데리고 와가지고 시카고의 듀오를 데리고 왔다. 작년에도 일단 라빈이 초반에 되게 못하다가 그나마 중간에 한번 살아났는데, 그런 것들이 길게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라빈도 그냥 뭐 크게 다를 바 없는 기복이 있는 슈터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뭐 슈로더를 데리고 왔어요. 디에런 팍스의 자리를 일단 뭐 슈로더로는 모자라고 라빈이나 드로잔 쪽으로 좀 득점의 축을 많이 옮겨갈 것 같다, 이런 느낌인데요. 저는 세크라멘토는 되게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고, 솔직히 말해서 팍보니스 시절 3년 전인가 그때 막 서부에서 3위까지 올라가고 그런 시즌에 비해서는 조금 뭐 약해졌다고 보는지라서, 더구나 내일 또 사보니스도 없거든요. 한 5점 정도 사보니스가 없으면은 전력이 좀 약화된다고 합니다. 공수 양면에서 사보니스가 없어지면 실점도 늘어나고 득점도 줄어든다. 사보니스도 이제 뭐 컴플리트 빅맨이라고 봐야겠죠. 모든 걸 해낼 수 있다. 어시스트 능력도 있고 이런 친구인데, 내일 당장에 사보니스를 땜빵하는 게 드류 유뱅스다.
아주 약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 전력 자체는 풀 멤버로 버티면은 세크가 조금 더 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개인적으로 라빈이나 드로장 중심으로 가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슈로더까지 해가지고 이 수비가 좋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뭐 키온 앨리스라든지 뭐 데빈 카터 같은 이런 좀 에너지가 있는 애들 작년에도 라라비아가 있었을 때 이럴 때는 에너지도 좋고 막 했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이런 것들이 발현되기 어렵지 않을까 그런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여기 써놓은 것처럼 그냥 라빈의 기복에 너무 크게 좌우되는 감이 있었다. 언더오버상으로도 되게 애매한 그런 모습만 있었고 저는 이 경기는 배팅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 시즌도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선택하기 안 좋은 애들이라 보이네요. 피닉스가 저는 좀 안 좋은 쪽으로 보고 있는데 그 정도 말고는 딱히 뭐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